정림건축문화재단의 박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2020년 정림학생 건축상 관련한 주제 설명회를 경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시죠? 학생 100%? 네, 100% 학생들로 생각되고요. 대부분 건축과 학생들이시죠? 그러면 네, 대부분 건축과 학생. 그 정림학생 건축상 올해의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협력 시대 한강의 비전입니다. 주제가 조금 어렵죠. 일반적인 건축상 주제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가 갖는 의미, 왜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고요. 이제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그 전에도 정림건축에서 정림학생 건축상 진행을 해왔고 12년서부터 이제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정림학생 건축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의 학생들은 건축과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건축과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들을 좀 본다 그러면 그동안 부티크 호텔, 재난건축, 청년시대의 주거환경, 그 다음에 청와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이슈, 그 당시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갖고 건축상을 진행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가볼 수 없는 개성을 사이트로 해서 팀들이 서로 계속 상대 팀의 설계안들을 엿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심사 방법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토론하니까 어떻게 보면 심사라는 것이 심사위원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작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크리틱 장소에서 학생들도 학생들의 작업을 이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심사위원도 질문하고 학생들도 하는 형식의 건축상들도 진행해 왔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주제를 놓고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건축의 일이 사회와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고요. 사회와 동떨어진 건축보다 사회와 함께 가는 건축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일도 하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열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계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평화협력 시대 한강의 비전이고요. 여러분의 작업은 단순한 말로 끝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오늘 이제 그 토론에서도 심사위원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답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좀 심사위원 분들의 발제도 들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면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과제를 좀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버튼입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 오신 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2020년 정림학생 건축상 심사위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안창모 교수님 먼저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메스터디즈의 조배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도시 디자인 공장의 장경철 소장님 오셨고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의 구자원 교수님. 이 주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신 게 있죠. 서울의 얼굴. 그렇죠? 근데 한강이 정말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한강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일까? 진정한 의미에서 강일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남북이 막혀 있어서 갈 수 없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한강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뭐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다고 하면 원래 한강의 모습은 어땠을까? 원래 한강은 뭐 마포라나 이런 게를 통해서 사실은 서해안의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우리의 과거는 만약 평화협력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우리한테 그 가능성을 열어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 또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들의 구체적인 과제는 추후에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던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평화협력 시대 한강의 변화 비전이란 주제로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자연유산으로서의 한강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공장의 장경철 소장님 발제해 주시고 쉬는 시간 갖고 토론하고 여러분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창모 교수님 자리에 모셔서 첫 번째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해보 왔다 갔다 하는데 소개받은 안창모입니다. 근데 그럼 민족의 젖줄과 한강의 기준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 같은데 제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건축 역사학자입니다. 한국 근현대 건축사가 전공인 사람인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한강이 냉정해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기여한 게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 경제 개발에 기여하려면은 공장이 있든지 물류의 기능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강변에는 공장도 없고요. 물류의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포구도 없고. 저는 어렸을 때 뚝섬에 살았는데 뚝섬이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뚝섬에서 수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한 번도 공장의 굴뚝 연기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근데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한강이 이 한강이 굉장히 큰 강인데 폭 1km가 넘는 것도 많고요. 이 한강이 왜 그 산업화에 사실상 기여한 바가 없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하구가 DMZ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물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조선 후기에 경강 상업이 발달하면서 발달했던 포구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 포구가 더군다나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포구와 포구로 있는 곳이 옛날에 물길은 여기에 포구가 사라지고 포구 대신에 한강의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실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은 민족의 젖줄. 그럼 과거에 민족의 젖줄이었냐? 젖줄이 아니었냐? 그렇진 않아요. 민족의 젖줄 맞았거든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개항과 일제강점과 전쟁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역할이 굉장히 달라져 버렸는데 언제 분단 이후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강의 하구가 열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강을 통해서 우리는 서해로 나가게 되고 서해에서 예성강을 건너 오르게 되면은 개성으로 갈 수가 있고요. 대동강을 오르게 되면 평양으로 갈 수 있고 압록강을 가게 되면은 신의주나 그쪽 위 도시로 갈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남과 북의 도시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해를 거점으로 남과 북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강 주변의 변화가 평화협력 시대에 가장 크게 변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제 이야기예요. 사실 파주를 통해서 남북간의 땅을 통해서 변할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 물론 장기적으로 변하겠지만 또 철도가 더이면 또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충분히 강을 통하면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그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강 주변에는 이게 한강이 서해 바다랑 만나는 곳에는 한강뿐만 아니라 인진강을 비롯해서 인진강에서 굉장히 여러 강들이 남과 북의 중심적 위치에 많은 강들이 만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앞에 지도에서도 그랬지만은 사실은 서울이라는 곳은 이게 보면 세계 인구 1000만을 가진 세계 역사 도시 중에서 산과 물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이렇게 풍경을 그러니까 산수를 가진 도시에서 도시의 풍경이 이런 식으로 아파트 천지가 될 거라고는 사실은 쉽게 가늠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아파트 풍경으로 되는 아파트 중심의 이 풍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경제개발기에 강남 개발로 아주 부동산 투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분단이 있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강을 한번 조망해 보면서 이제 빠르게 전체 한강의 전 역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한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자료를 쭉 모으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슬라이드를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시계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군요. 네. 자, 민족역지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충분히 다 아실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그 바다로 나가는 것을 그냈기 때문에 그 내륙 물류가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연안 항해가 발달했기 때문에 땅의 면에서 바닷길과 그 바닷길과 면에 있는 강을 통해서 물류를 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한강이 굉장히 기여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한강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한강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잠깐 보죠. 사실은 우리는 한강의 원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쪽 생각을 정리하면서 한강을 묘사한 글이나 한강을 묘사한 그림이 얼마나 있을까를 정리해 봤을 때 그나마 시각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 정도인 것 같아요. 겸재정선은 우리가 진경상수화라고 알려져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한강 그리고 강남북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강이 그동안 우리한테 시각적인 자료나 지도 등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 한강이 우리 조선시대 때 삶의 중심터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역사도시 서울을 이야기할 때 역사도시 서울은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만 명을 위한 계획도시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한강을 품에 안고 외사산을 둘러싸인 인구 10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지만 조선시대 때 서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한강으로부터 심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겁니다. 강을 피해서 만들어진 도시. 청계천과 내사산을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도성과 한강까지 사이에 약 10리까지 되는 거리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살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의 풍경은 사람들의 삶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른바 영종조 시대, 수원 화성만두 그런 시절에 이제 조선의 정책이 바뀌면서 한강변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경강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포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발달한 포구가 마포, 용산, 송파, 뚝섬 이런 것들, 양화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거기에 발달된 포구들은 전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용산과 마포, 양화진 쪽은 삼남의 물류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뚝섬이나 두모포라든지 약간 그 위쪽으로는 내륙 물류가 모이는 곳입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한강의 발원지는 금강산, 태백, 충북 제천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내륙 물류와 바다 물류가 함께 만나는 곳인 거죠. 옛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용산의 모습, 용산과 마포의 모습입니다. 이 풍경이고요. 이런 풍경이 한강변 풍경인데 한강변 풍경에 보면은 이게 언덕배기에는 마을이 좀 있지만 언덕배기가 아닌 곳에 마을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한강으로부터 십리가 떨어진 것에 한양 도성을 만든 이유는 한강의 물날기를 피해서죠. 그리고 사실은 성저심리라는 것은 오늘날의 컨셉으로 도시적인 측면 컨셉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매장과 벌목, 나무 베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살기를 장려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린벨트와 같은 지역이 성저심리였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서 물난리를 피해서 마을이 형성되려면 언덕배기 위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이런 풍경이 성저심리의 마을이 형성되는 풍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포의 풍경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한강변에 얼음이 있는 풍경들. 여기서 이제 얼음을 잘라내가지고 석빙고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겠죠. 여름철에 놀이터풍 이건 일제강점기 때의 풍경입니다. 다시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지도가 경조 오부다라는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한양 도성이죠. 여기 가운데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을 둘러싼 인구 10만 명을 위한 도시인데 한강으로부터 십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도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주변은 이것이 성저심리고 조선시대 때 서울은 도성 플러스 성저심리였는데 이 성저심리는 금산제도라는 게 있어서 묘를 못 쓰고 나무를 베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린벨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빨갛게 있는 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들이 조선시대 때 각 전국으로 도성에서 나와서 전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한강을 건너갈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빨간 길은 백길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북쪽의 나루터와 남쪽의 나루터를 연결하는 것이죠. 이 나루터 요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과제 줘서 발표시켰던 것처럼 보면은 여기에 이런 길들이 보면 다 조선시대 때 이 길들이 이 길의 연장선상에서 다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이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된 신시가지고 역사성이 전혀 빵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큰 길들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길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 사이가 이게 지형을 갖다 무시하고 그리드 패턴으로 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여기에 왜 이렇게 한강의 다리들이 나루터와 나루터를 연결하고 나루터를 몰아냈느냐? 이게 바로 이제 분단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 풍경인데 이 풍경이 거죠. 네. 당시에 조지대 때 이제 한강이 그려진 풍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정조가 수원 갈 때 정조 능행도에서 노량진에서 배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그런 풍경이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별로 그려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유명한 배다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한강 그려진 것 중에는 경제 정선이 양천 현감, 양천이라는 것이 지금의 마곡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현감을 지낼 때 경교 명승철이라는 그림에서 양수리에서부터 행주산성 굉장히 큰 한강이죠, 그렇죠? 그 한강의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경제 정선의 그림에 눈에 비춰진 한강의 모습과 그림은 다 이런 풍경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도시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바다로 나가는 걸 급했었고 물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을 사실 별로 많이 안 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강변에서 이게 경제 정선의 그림 속에 그려지는 곳은 전부 기암 궤석이 있거나 언덕이 있는 곳. 그리고 언덕이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정자가 하나씩 있고 그 정자에서 중간에 풍류를 누리는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었죠. 더구나 조선 초에서 중기까지는 조선은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을 멀리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백길의 용도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영종조 이후부터는 이제 그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거 참 어렵네. 네, 어쨌든 이런 풍경들이 조선시대 때 한강의 풍경이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송파인데요. 송파진의 모습인데 지금의 송파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남이 개발될 때 대표적으로 초기의 모습이고 여기 오신 구정훈 교수님이 되게 오죠.
자, 먼저 이러한 한강이 근대기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개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항으로 인해서 도시의 성장축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은 조선시대는 해금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다 쪽 항구가 별로 발달하지 않고 큰 강을 낀 그 강항이라고 하죠. 강을 낀 항구가 발달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때 개항을 하면서 대한제국이 세계 체제로 편입되고 도시가 바닷가 항구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여기를 보시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다로 나가는 것은 금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의 교류를 하더라도 이 서울에서부터 개성을 거쳐서 편양, 의주를 통해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다녔었어요. 서울에서부터 편양, 북경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2달 걸립니다. 걸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두 달 일 보고 돌아오면은 또 2달 걸리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속도가 중요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루트죠. 근데 조선시대는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건 논의하고 좀 다르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항을 하고 나니까 개항을 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중국은 종료호란이가 됐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구 열강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루트가 인천이죠. 그러니까 인천을 통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남대문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가는 의주로 가는 이 루트가 중요했고 조선시대는 이것이 당시에 외교 루트였다고 하면은 이 한강의 물류랑 관계가 있는 요쪽 이 길이 남쪽으로 가는 게 경제 루트여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교 루트와 경제 루트로 이 두 개의 역할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것이 개항을 하게 되면 이 루트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로 오다 보면 이 한강을 건너게 되고 이 루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이 루트의 중요성에 이걸 가속화시킨 것이 1900년에 대한제국 때 설치한 경인철도죠. 그러면서 이 길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이때 굉장히 이 경인철도의 이 노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대문에서부터 용산까지 있는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가 되고 일본인들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 만든 첫 번째 신시가지인 용산의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도 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까지 있는 이 부분이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한인들은 주로 어디 사냐면 서울의 동북쪽, 주로 신설동, 용두동, 제기도 이런 쪽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촌, 남촌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이 남서쪽이 일본인들의 주거지로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서울의 동북쪽이 한인들 주거지로 성장되는 그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에 가정된 모습인데 이게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렇게 해서 무학제를 넘어서 중국으로 갔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개항이 되면서 이제 이 루트가 죽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경인철도가 놓여지게 되면서 이 경인철도의 역인 남대문역에서부터 역사도시의 관문인 남대문 들어온 이 루트가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 개항을 했다고 해서 개항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두는데 1876년에 개항을 하지만 1876년에 개항과 함께 열어준 항구는 부산항이었었어요. 사실 부산항이 최초의 개항장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은 일본을 향해서 이미 조선시대부터 열어줬던 항구였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첫 번째 개항장은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인천이 열린 게 1883년이거든요. 근데 1883년에 인천항이 열렸다고 곧바로 그것이 항구로서 개항장으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서울로 물류로 옮겨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천항을 열었어도 한동안 서구 열강들, 일본과 함께 서구 열강들은 요 물길을 따라서 서울로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개항장과는 별도로 개시장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개시장을 조선 말에 첫 번째 열어준 개시장이 이 양화진이었었어요.
양화진의 첫 번째 기시장을 열어주게 되는데 이 양화진에 열어도 양화진에서 한성까지 올라오는 데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더 대축해서 열어준 것이 그것이 용산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시장과 함께 마포와 용산이 도심지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나중에 이 용산과 마포는 나중에 우리가 남북 분단이 긴장이 완화되었을 때 가장 한강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이 마포와 이걸 봅시다. 여기가 마포고 이게 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화진에서 만족하지 못한 서구 열강들이 좀 더 가까이 도심을 오기 위해서 열어달라고 한 것이 마포 또는 용산이었는데 결국 용산을 선호하게 돼요. 용산의 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초천이 흘러내려오는 것이고요. 다리로 치면 요 끝이 원효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영화 보시면 영화 괴물에 나오는 다리가 바로 이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 양화진이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최초의 공업지대 성격을 갖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걸 약식으로 그린 건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세관이 있죠. 세관이 있고 여기 별영이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은 이게 인천을 개항했지만 인천이 기차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의 개항 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강을 따라서 올라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나중에 1800년대 후반에 여기에 마포와 용산 사이에다가 세관을 설치해서 서양의 배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게 별영은 이것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마포의 주변의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이 별영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강점과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직전에 이제 경인철도가 놓여지면서 1900년에 한강철교 최초의 다리가 한강철교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철도를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은 경인철도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 아니고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개화의 루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과 함께 만들어진 경의철도가 침략과 수탈의 상징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경부철도, 경원철도 이게 호남선으로 가는 것이 수탈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선시대 때 포구의 풍경은 이런 풍경이고 여기에 이제 다리가 놓여지게 되면서 이제 한강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한강철교인데 한강철교가 있는 요 주변에 여기가 하나 이렇게 마을이 있죠. 이게 지금으로 보면 그 노들성 중지도인데 중지도가 원래 섬이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원래는 섬이 아니라 그 용산 쪽에 붙어 있는 육지였었어요. 근데 여름한철에는 물에 잠기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섬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나카노 중지도라는 별칭을 갖게 되는데 중지도는 나카노시마라고 하는 일본 용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강변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그 수도 시설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도 뚝도정수장이고요. 나중에 뚝도정수장과 함께 노량진에도 수원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노량진의 수원지는 한강대교의 그 남쪽에 이것은 서울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라 인천을 위한 거였어요. 왜 인천이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게 독특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강을 끼고 만들어지는데 이 인천만 강을 끼고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에요. 인천은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강이 없습니다. 지금 강이 없는 도시가 300만 가까이 되는 이유는 순전히 서울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량진 수원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뚝섬 수원지의 모습이고요. 이게 노량진 수원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노들선의 모습이고 여기 용산의 모습. 요게 지금도 요 흔적이 일부 지금 남아 있죠. 여기. 이거 진짜. 요게 이제 최초의 1900년에 한강철교고 이것이 1917년에 만들어지는 그 한강대교입니다. 여기 따라서 이렇게 돼. 여기가 여의도. 요게 이제 그 최초 노량진 수원지의 모습.
두 번째 변화는 대한제국이 식민지화되면서 나타난 용산의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1904년부터 사내 러일대 승리한 일본이 1906년부터 1908년 사이에 오늘날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군 병영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용산 형성된 용산 신시가지는 서울의 원도심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신시가지고 그 최초의 신시가지가 철도와 병영의 신시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동시에 일제 식민지화되면서 뚝섬 일대에 동양철집 주식회사가 일본의 이주농촌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때 용산 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 만들었던 그 한강변의 제방을 이용해서 경원선이 건설이 됩니다. 용산은 어쨌든 개항과 함께 개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전차가 만들어지면서 용산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다음 지도는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여기가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이 신시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철도선이 이렇게 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일본 사람들 제방을 쌌습니다. 제방을 쌓고 이 제방을 쌓으면서 신시가지가 만들어진 것이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여기 용산 일본 군기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도의 병영의 신시가지라고 한 것이고요. 이때 이 제방이 1960년대까지 강북의 한강변 경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한강변 백사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풍경은 요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풍경은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러일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신시가지의 모습이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원래 오리지널 용산이 여기고요. 용산 전자상가 있는 곳이고 이게 마포와 만초촌 사이가 오리지널 용산이고 이 부분은 사실 일제 강점기 내내 여기는 저습지였습니다. 저습지 보통은 용산에 청일전대 일본군인 주둔하고 등등 얘기 많이 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시 여기입니다. 대부분 여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물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여기는 저습지였었습니다. 지금도 미군 부대 가면 이쪽에 가면 여기는 다 이렇게 비가 온 데만 가면 질펀하게 발이 묻힐 정도로 이렇게 땅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격장의 도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신시가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원도심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만초천 여기가 마포천의 모습이 되는 거고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강변의 풍경 중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경은철도가 놓여졌던 곳인데 1960년대 한강변에 매립을 해서 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다가 만들어진 동네가 이게 동부이천동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강변에 일어난 물리적인 땅의 변화의 첫 번째 시도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포, 잠실, 압구정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여의도의 모습이죠. 요 풍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재개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개발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강변이 이 분단의 풍경이라는 생각은 별로 못하는 시절에 이 개발의 유휴지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1921년 조선성덕구 지었는데요. 조선시대 때 이것이 여기가 한양 원도성이고 여기 성저심리인데 성저심리는 그린벨트와 같이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도시였던 영향으로 조선이 건국된 지 500년 지난 다음에도 여기에는 성저심리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지났대. 근데 가끔 거뭇거뭇한 이런 것들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지형이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한강변에 물난리가 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갖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시의 과제였는데 조선시대에는 한강변 아예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었고 일제강점 초에는 한강변에 제방을 쌓는 것이 그 방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 강남 개발을 할 때 김수근이 한강 호수화 계획을 통해서 한강변에 확실하게 제방을 쌓으면서 그 변화를 가져가게 되죠. 사실 이 뚝섬이나 마곡지도 같은 게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여기에 제방을 쌓아서 만들어진 땅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주농촌을 만든 곳들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자랐는데 여기서 제가 졸업한 학교가 제가 1962년생인데 제가 1962년 62에 졸업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901년생 1회 졸업생이 되는 곳. 그 이유가 여기가 일제강점과 함께 일본인들이 이주농촌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여기에
일본 이주민 소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제가 졸업한 학교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1900 일제강점과 함께 여기에 일본인들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한반도에 이 땅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한강변에 보면은 이게 물난리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 때 한강변에 물 피해를 받는 곳의 모습입니다. 용산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제방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한강의 변화는 이제 한강변의 주거지를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영역은 이만큼인데 일제강점기 때 이만큼 시야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시야를 확장하게 되면서 노랗게 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주거지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일제강점기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한 주거지를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900년에 경인철도가 놓여지게 되는데 경인철도가 놓여질 때 사실은 이쪽으로 마포로 가지 않고 용산을 택하게 되면서 이 여의도의 개발이 현저하게 늦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경인철도를 서대문에서 시작해서 인천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쪽 루트를 택했다면 여기 여의도 개발이 훨씬 빨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용산 루트를 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1970년대까지 개발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왜 1900 경인철도를 할 때 이 루트를 택하지 않고 이 루트를 택하느냐? 이쪽 루트를 택하게 되면 여기를 건너가려면 3km가 넘는 곳에 대규모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당시에 대한제국의 경제적으로 여기다 그거 거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터널을 뚫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용산 루트를 택하게 되고 용산 루트를 택하는 덕분에 1960년대 말까지 여의도는 개발해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한강변에 있는 이 부근 땅이라는 건데 이 부근 땅은 일종의 성황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황당은 주로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 마을은 이런 부근 땅에 있는 곳도 대부분 구릉지에 있는 오래된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강변에서 물난리를 피해서 형성된 마을이 조선시대 성대심리의 오래된 마을의 흔적들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 용산 그 군기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부근 땅 모습 보면 넘어갈게요. 여기 부근 땅이 굉장히 많지.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부근 땅은 대부분 언덕백이 있는 오래된 마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용산이 용산이 1930년 시까지 확장되는 곳에 주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1930년대에 이제 도시가 확장된 곳 신시가지 만들어질 때 특히 이제 일본인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문화주택이 대규모로 지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 명수대라는 곳이 지금의 흑석동인데 이것이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인 문화주택 지구로 한강변의 모습 이게 주택지의 왕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20년대 개발된 한강변의 주거지죠. 최초로 한강을 넘어서 개발한 주거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의도의 모습이고 여의도도 이제 당시에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가는 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인철도가 우회를 하는 바람에 여의도는 개발이 안 됐죠. 그래서 넓은 빈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1910년대 비행장을 건설하는 거였었고 이 비행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한강의 네 번째 변화라는 표현인데 한반도의 병참 기지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강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인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는 다르게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하면서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후방의 도시를 무력화시키는 게 전쟁승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1940년에 발행된 도시와 건축이라는 잡지에는 폭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그런 잡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사실은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반도를 농업국가로 하고 식민지 1차 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식민지 경영체제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산업화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대륙으로 대륙 진출을 대륙 침략을 활발하게 하면서 일본에서 모든 걸 생산해서 대륙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시에 식민 지배가 안정화되어 있었던 한반도의 공업화를 통해서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를 공급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본이 그 대륙 침략 초기에는 주로 일본에서 곧바로 대륙을 갈 수 있는 청진, 함흥, 원산 이쪽에 동해안 일대 발달하다가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안쪽 깊숙이 들어가니까 어디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되면 인천이 중요하게 돼요. 근데 인천이 중요하게 될 때 그때 자연적으로 발전된 서울의 서쪽에서는 영등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공업지대가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한강변의 영등포 일대가 굉장히 빠르게 공업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인천이고요. 이게 1930년에 서울의 경계인데 여기가 이른바 경인공업벨트거든요. 이 경인공업벨트를 통해서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공업화되고요. 특히 여기 A식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본 육군이 직접 운영하는 조명창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부평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니까 1939년에는 이러다가 서울과 인천 하나의 시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경인 시가지 일체화 계획이 논의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한강변의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활발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이제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 6.25 전쟁이 이제 현대 서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모습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1960년대 한강변의 풍경 이게 노들섬의 모습이고 이게 노량진 쪽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게 쌍다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당인이 발전소의 모습인데 당인이 발전소의 그 최신의 변화는 여기 와 계시는 조민석 소장님이 최근에 DDP에서 전시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실이 당인이 발전소는 1930년대에 서울에 지어진 최초는 아니고요. 대규모 화력 발전소고 이것이 오랫동안 한강의 기적의 상징적인 발전소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강의 기적의 상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서울의 유일한 화력 발전소가 갖는 상징성이 있었죠. 이 사진이 보면 저 여기 발전소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 한강에 제방을 쌓고 아까우니까 이 위에다가 강변도로를 개설한 거죠. 바로 이러한 한강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는 한강변으로 자유로운 액세스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이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경인공업지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는 구로동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한강의 경제적 효용성을 제일 먼저 인식했던 것은 이게 산업체로서가 아니라 호텔로서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 광장동 일대에 만들어진 그 워커힐 호텔입니다. 워커힐 호텔의 경우는 사실은 1961년에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당시에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 수 없는 상황일 때 당시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달러를 버는 방법이었어요. 당시에 60년대에 한국에 가장 많이 살았던 외국인들은 미군이었죠. 그래서 미군을 위한 위락시설로 지어진 게 워커힐 호텔입니다. 이 워커힐 호텔은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리조트 호텔로 만들어졌고 80년대까지 하더라도 독보적인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이었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한강의 경제적 효용성을 갖게 된 이것도 산업시설로서 것이 아니라 위락시설로서의 경제적 효용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다섯 번째 변화라고 제가 얘기하는 분단 체제인데요. 분단 체제의 고착화가 한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DMZ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강 하구가 물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실은 1960년, 68년에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그 상징되는 1.2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1.2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강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강북에다 몰아놓고는 남북 그 분단 체제하에서 서울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겠다고 판단한 정부가 강남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강남을 개발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한강변의 그 치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당시에 김수근 팀에서 계획했던 여의도 및 한강 연안 개발 프로젝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68년이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68혁명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에 휩쓸 때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분단 체제 때문에 냉전이 훨씬 더 가속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게 한강 하구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 한강변에 치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신곡포 쪽에 댐을 만들고요. 잠실 쪽에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한강의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강 호수화 계획, 한강 호수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한강변을 개발하겠다는 게 당시에 김수근 팀에서 만들었던 그림의 큰 대각입니다. 근데 이 당시도 보면은 이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획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경인운하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 경인운하 계획이 아무리 봐도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하다 말다 하다가 못했는데 오세훈 씨한테 큰 결심해가지고 이것을 하죠. 대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요게 노란 게 군사분계선이고 요게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이 만나는 곳에 요 한강 하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분단의 경계인 DMZ 라인이죠. DMZ는 이 끝에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DMZ고 여기는 한강 중립구역입니다. DMZ는 표현 적절하지 않은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DMZ 연탄공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강에 나가는 이곳에 배가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좀 정리가 제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군사 공개선으로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보면 이것이 임진강이 오고 한강이 오고 이쪽은 예성강이 있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부분만 열려도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럼 가장 큰 덕을 보는 게 경기도일까 인천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남북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사실은 북한에 일정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의 영향으로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정도는 돼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때 서울에서 물류의 물길이 열렸을 때 열린 물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맥시멈이 어디냐? 제가 보기엔 그게 마포와 용산 정도까지 마포, 여의도, 용산까지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쪽으로는 조금 한강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죠. 자, 이게 이제 한강변의 풍경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풍경들의 모습인데 이걸 보시면 재밌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게 지금의 제3한강교 한남대교. 이게 1970년대 초의 풍경인데요. 여기가 보관동을 비롯한 한남동인데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 신사동, 여기가 반포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인 것 같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강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강이다. 근데 60년대 말에 한강을 개발하면서 이 부분이 강남을 개발하면서 이 부분이 풍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한강이 물리의 기능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강남을 개발할 때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벌써 57분이네. 1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강남 개발을 촉진시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냉전에서 상징적인 사건인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잘 모를 수 있지만 1968년 1월 22일에 있었던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지만 김신조 사건이 당시의 서울 시민들과 위정자인 박정희 대통령한테 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나라는 미군이 지켜주고 자기는 경제 개발만 올인하면 된다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김신조 사건이 끝난 장소가 청와대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뭘 깨달았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또는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근데 당시에 1.1 사태가 서울 시민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은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는 15년 전 일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15년 전 일이 엊그제 같은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68년부터 15년 전이라고 하면은 1950년이거든요. 한국 전쟁이 막 정전협정을 맺었을 텐데 그때까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전쟁에 대한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때 1.1 사태는 서울 시민들한테 전쟁의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서울 시민들이 더 공포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서울을 정부의 태도에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하고 이승만 정부가 자기만 몰래 대전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부산까지 가죠. 나중에 정부가 도망갔다는 걸 안 서울 시민들이 우리도 피난 가야지라고 하니까 북한군이 따라올까봐 정부에서 예고도 없이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버리죠. 당시에는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그렇게 응급 상황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내일이 한강 9.28 서울 수복날인데 한강을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당시에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희들 남아서 북한에 부여겠지라고 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숙청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못살게 굴어요. 그 당시 서울 사람들한테는 전쟁에 대한 기억도 무섭지만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6.25 전쟁이 날 때까지만 해도 서울 인구가 100만에서 150만 명인데 1.1 사태 일어났을 때 서울 인구가 400만을 돌파했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서울에 그 많은 인구를 가둬놓고 북한과 대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박정희 정부가 강남 개발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강남 개발을 그렇게 무리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부동산 투기를 전제로 한 강남 개발에 그렇게 속도를 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강남을 개발할 때 여전히 이게 전쟁이 났을 경우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폭격으로부터 좀 안전한 다리를 갖다가 비상시에 만들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만든 것이 그게 잠수교라는 거죠. 이것도 냉전의 산물 중에 하나인 거죠. 첫 번째 잠수교를 만들고 나니까 이것이 꽤 괜찮으니까 나중에 제2잠수교를 만들까 해서 사실은 성수대교에 제2잠수교를 만들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그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걸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분단이 여러 가지 도시 계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를 개발하는 것이 강남 개발로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의도의 이제 한강 여의도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단 체제에서 싸우면서 건설하자 뭐 이런 것들이 60년대와 70년대의 모습입니다. 80년대 당시에 여의도 개발 계획은 김수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환상적인 입체 도시를 계획을 하지만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체 도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날과 같은 평면적인 도시 계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한강변에 사실 요게 이게 여기는 이제 합정동의 모습인데 이게 여의도의 오늘 모습. 이게 밤섬이 이랬던 곳이 이제 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 절주한 성당이고 요게 요게 제2한강교의 모습. 이게 유엔 참전기념탑의 모습. 우리나라는 유엔에 굉장히 감사하는 나라죠. 이게 한강변의 백사장의 풍경들이고 최초의 강변을 매립해서 만든 거예요. 이 강변을 매립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강변을 매립해서 만든 공유수면 매립한 땅은 거의 거저 없는 땅이잖아요. 거저 없는 땅을 가장 비싸게 팔아보는 방법은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반포
구반포, 잠실, 압구정 이런 곳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당시의 풍경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강의 그 한강대교 안에 있는 노들섬을 갖다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그림도 그려져 있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지도라고 지금은 노들섬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사실은 이제 한강변에 한강의 이제 독특한 풍경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분단 체제가 아니었으면은 그 미군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거주할 일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용산 일대 이렇게 도시의 맥락을 끊는 도시적 컨텍스트를 끊는 그런 곳에 위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도 용산이 오랫동안 개발의 그 유휴지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분단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잘 아시는 당시에 이제 강남 개발을 하는 것과 함께 강남 개발만으로는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북한과 대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7년에 지금의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위치에다가 임시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50만 정도의 규모로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그 중간 단계로 과천의 신시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요. 그래서 과천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분단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과천의 신도시를 만들지만 당시에 과천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 교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천에서 도심까지 한 30분 내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그때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든 게 그것이 동작대교를 만들죠. 근데 이 동작대교를 만들 때 당시에 한국 정부에서는 용산을 가로지르는 길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군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대교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아서 지금은 다리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다리가 되어버렸죠. 자, 요거는 이제 제2한강교의 모습이고요. 한강변에 동있으면 개발, 동있으면 매립과 함께 한강변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제방 위에 강변도로가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남 개발의 한강 6번째 변화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강남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강남을 갖다가 오늘 아파트 천지를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기에 정도 2주 개발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도 아파트가 없죠. 다 단독주택이요. 여기가 코엑스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파트 단지로 돼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 압구정동 쪽인데 이것이 이제 한강변의 매립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지구를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강남 개발의 전체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잠실도 여기 섬처럼 돼 있었던 곳에 지금 이런 풍경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런 곳이었죠. 이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 그러니까 이 석천호수를 보면 석천호수가 옛날에 한강이 좀 물길이 이렇게 흘렀다는 그 흔적 기관입니다. 롯데월드를 가게 되면 롯데월드에서 여기는 돈 내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돈 내지 않고도 여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는 이 저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저자도는 압구정동을 매립하면서 이 흙이가 사라져서 섬이 사라졌습니다. 이 밤섬은 여의도 개발하면서 사라졌다는 거 다 아시는데 나중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금 섬이 다시 생기고 있죠. 이것은 물기에 흐른 섬 여기가 퇴적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섬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생긴 섬도 있어요. 설해섬이라고 반포 쪽에 있는 섬은 인공섬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설해섬의 모습이고 인공섬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선유복은 갖다가 육지에 있었던 섬인데 이것이 이게 육지죠. 육지에 있던 섬인데 이것이 물길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요게 섬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는 봉우리를 여의도 개발할 때 윤중제에 쌓는데 사용하면서 이것이 평탄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곳에다가 1970년대에 정수장을 설치하게 되고 정수장의 기능이 사라지고 나니까 초기에는 정수장 짓기 전에 이렇게 개발 계획도 세웠었어요. 아까 중지도처럼. 사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는 진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다 그림뿐이었던 거죠. 이게 선이건데 여기에 정수장이 들어섰다가 정수장의 기능이 90년대에 효용수에 사라지니까 지금처럼 선의도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제1중지도, 아까 제2중지도라고 불렸던 선. 그다음에 이제 7번째 변화로 88 올림픽을 하면서 한강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조명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88 올림픽은 서울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해, 개인으로 치면 일종의 집들이하는 행사 같습니다. 집들이할 때 집안 청소기에 잘하듯이 한강 88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보여주고 싶은가 이 고민을 해요. 그때 역사도시 심장부를 역사도시면서 현대도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강남의 테헤란호를 통해서 맨하탄과 같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한강에는 유람선을 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한강변을 갖다가 크게 바꾸는데 이때 뜻밖의 부수입을 얻은 게 한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이때 깨닫습니다.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가져온 건데 한강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강변의 다리들이 본데 없다는 것을 알아요. 보기 싫다. 그래서 한강변의 다리를 좀 더 멋있게 만들자. 야경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이 이때부터 나오죠.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게 평평한 다리에다 이렇게 해서 폼을 내는 성산대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강변의 풍경을 갖다 개선하겠다는 거죠. 네, 거의 다 됐어요.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뜻밖의 한강이 문화유적의 보고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이제 몽천토성을 비롯해서 백제의 수도였다는 사실들이 새삼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고 한강에 선사 유적지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민족의 젖줄, 이게 아예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몽천토성에는 그 올림픽 그 스타디움이 설치되는 등 여러 가지 여전히 개발의 압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몽천토성의 개발 정립이 되기 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몽천토성과 이게 각종 스포츠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고요. 이 한강변의 목동 신시가지는 88 올림픽 할 때 상습 침수지구를 갖다가 개발한 거고 상계동도 마찬가지예요. 상계동도 달동네였었는데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변은 이제 유원지에서 이제 고수부지로 바뀌게 되고 가장 최근의 변화는 여기 이제 경인운하를 만들면서 이제 한강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이것이 르네상스인지 아니면 사실은 긴장이 완화돼서 한강 하구가 열리게 되면은 경인운하는 애물단지가 될지 제3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서 혹시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해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